김용민 브리핑. (2016년 8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유경근 위원장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과장 같지 않습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 국면부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지금은 갈 수 없다. 예은이를 볼 명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새벽에 올린 글입니다. 생사 결단 단식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두 야당의 확답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정치에서 야당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첫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활동 기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두 번째,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리고 특검 의결은 9월 말 이전에 실현하라. 세 번째,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회의장은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조차 인정한 부패 기득권 세력인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거들 때가 되지 않았나 라면서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어디 끝난 문제입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야당이면 여러분 전화로 SNS로 끊임없이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는 유경근 위원장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십니까? 월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140만 가구 중에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 생계형 체납 가구는 10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추징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을 아름다운 재단이 시작합니다. 검색창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폭력과 학대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 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음주운전 경찰청장.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음주 교통사고 정황을 민정수석실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철성, 이 사람 경찰청장감이다,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건의 특별감찰을 동시에 진행해 온 것으로 중앙일보가 확인했는데요. 두 건의 특별감찰까지 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격분케 한 것일까요? 국기문란 이러면서 분기탱천케 한 것일까요? 올림픽에서 메달 순위는 경제력과 비례한다. 해외 금융기업과 컨설팅사가 분석한 결과인데 이런 예측은 올림픽 결과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연극계 종사자 절반의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 소득이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연극인은 4명 가운데 1명이 됐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도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투쟁위는 내일 저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주민 10,000명이 참석하는 걸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성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인터넷신문 뉴스민의 보도입니다. 김한곤 성주군수가 어제 제3지역에 사드 배치를 한다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리고 저녁 41차 성주 촛불 집회가 열려야 하는데 성주군청이 전기를 끊고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합니다. 군청이 노골적으로 촛불 집회를 보이콧하니까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급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근 상가의 지원으로 대체 화장실을 마련하고 발전기를 돌려서 최소한의 조명과 음향 장비만 사용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빛은 군민들의 촛불로 채웠습니다. 군민들은 별거울 성주에서 오랜만에 별이나 보자 라면서 담담히 촛불을 이어갔는데요. 어제도 1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2부 시간에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군 내에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부지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김한곤 성주군수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유력한 곳은 김천시 근처의 롯데 골프장인데 군 시설인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 골프장은 사유지입니다. 매입 비용과 행정 절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골프장 매입 비용은 2천억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한겨레 김원철 기자의 지적대로 헌법 60조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국가조약은 국회 비준사항이라는 야당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 배치한다는 한미 군 당국의 목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천 인근 새 사드 부지는 원불교의 반발을 살 조짐입니다. 롯데 골프장과 500m 떨어진 곳에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의 생가와 원불교 대각전, 원불당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원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게다가 원불교는 제3부지 선정, 이 논의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난리법석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의 인사검증마저 실패했습니다.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철성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몰랐을까? 한 경찰청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음주교통사고 정황을 민정수석실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던 것이죠. 한편 이철성 후보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도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 재직 시기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우병우 수석과 한솥밥을 먹던 시기입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기는 우병우 아들이 의경 꽃보직을 배정받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한 사람답습니다.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옵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서 경찰의 징계를 피했었죠. 약식 기소돼서 벌금 100만 원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장소가 문제입니다. 사고 장소 말입니다. 약식 명령 기록에 보면 사고 장소와 보험사의 사고 기록 장소가 서로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두 위치의 거리는 헷갈릴 여지가 없는 15km 거리. 두 기록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란 이야기겠죠. 이번엔 한겨레 보도입니다. 경찰청 쪽은 사고 위치가 다른 것을 해명한다며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취재 결과 사건 기록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였습니다. 경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능한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당시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두 차 모두 피해차 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인명피해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철성 후보자 천연덕스럽게도 본인도 의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찰 경감은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되면 단속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겨레 기사입니다. 3도 회계법인, 네, 3도 회계법인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회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육촌형을 부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외부 감사를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육촌형, 부회장이라고 했죠? 회계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청년회계사회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회계사가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회장, 부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정이다. 자, 그런데 3도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권한을 가진 공인회계사회는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누리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그 분노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이건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이 세 사람이 벌인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기업 대우조선에 4조 지원하라, 이 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때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청문회에 3명을 안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청문회 증인도 못 부르면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장외투쟁까지 언급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강경론을 확인했습니다. 3명의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 통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주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전한 미움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박 유승민 의원,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사태로 정권 전체를 비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요. 여기에 더해서 이석수 감찰관이 2건의 특별감찰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고 중앙일보가 확인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2건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관련됐다고 합니다. 또 한 건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기문란인가요? 대통령 측근을 건드려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친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이정현 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정부 비판 보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 피의자 신분인 상태입니다. 이정현 대표가요. 두 번째로 최경환, 윤상현 의원. 핵심 친박 인사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역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구에 서청원 영감님이 내려가야 한다라면서 말이죠. 협박성 발언들도 이어졌죠.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라도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검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 셈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을 그런 의미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에서 광화문 세월호 천막들은 이제 거들 때가 됐다. 세월호 유족들이 나서서 먼저 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유가족 설득에 나서야 한다. 수도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농성 천막이 서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네, 이렇게 사설에서 기록했습니다. 사설인지 설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조선일보가 수도 한복판 환경미화에 애쓰는 이유는 뻔하지요. 거기에 조선일보 족벌 오너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나 호텔. 올림픽에서 메달 순위는 경제력과 비례한다. 해외 금융기업과 컨설팅사가 분석한 결과인데 이 예측과 올림픽 결과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추산한 2016년 국가 총생산 순위와 올림픽 메달 순위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 인간 승리를 거둘 때 올림픽 볼맛이 나지요. 부자 나라 선수들의 연전연승 무슨 흥미가 있겠습니까? 연극계 종사자 절반의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 소득이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연극인은 4명 가운데 1명이나 됐습니다. 연극인의 소득이 낮은 것은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공연 활동이 비정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경력을 쌓기 위해 돈도 받지 않고 연극을 하는 연극인도 있다고 합니다. 연극인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도 겸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고경태 한겨레 신문 부문장의 뉴스룸 토크. 오늘은 날씨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곧 기온이 꺾인다. 지난주에 이런 예보가 나왔었죠.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들 이번 주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른바 기상청의 희망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중기예보, 즉 열흘치 날씨 예측은 단기예보보다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지난 2006년, 2007년에는 기상청장이 직접 사과했었습니다. 황사나 추위 예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사과할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럴 의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기상청에서 명시적으로 폭염이 꺾인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금요일부터는 선선해질 것이라고 이해하게끔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나요? 반기문 대권주자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그게 아닙니다. 성주군내 골프장으로 사드 기지를 결정하게 되면 민간인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비준? 당대표가 친박이고 최고위원도 한 명 빼놓고 다 친박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면 되지. 야당이 다 합쳐서 170석이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지. 검찰 보고 국민의당 수사 들어가라고 하세요. 탈탈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38석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협박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실 때가 됐습니다. 협박 정치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서 이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씨발 새끼. 그래서 이제는 다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거 몰라? 사드 비준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사드 배치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비준 받아야 할 겁니다. 이 법, 오늘의 정답인 이 법 60조를 보면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즉 대한민국 영토인 골프장을 미군 땅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비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있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국가보안법, 2번 한미행정협정, 3번 헌법, 4번 김영란법, 5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 이름이기도 하지.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대치간이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에 김글리 작가와 외신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글리 작가님. 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맥을 읽어주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입니까? 네, 며칠 전 터키 결혼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51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는데요. 예. 범인은 10대 초반의 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잔혹하네요. 어린이를 이용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자폭 테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이용해 자살 테러로 모는 수법이 최근 몇 년 새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바그다드 축구장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때도 자폭범은 IS에 세뇌된 10대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성당 테러를 비롯해 독일 통근 열차에서 발생한 도끼 테러, 위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 모두 10대에 의한 테러였습니다. 정말 아주 잔악무도한 집단입니다. 이 어린이를 살상무기로 활용하는 셈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사실 법도 인도주의적 원칙도 없는 IS인 건 알았습니다만은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네. IS는 어린아이들을 세뇌 교육과 잔혹한 군사훈련을 통해 길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IS는 칼리프의 아이들이라는 소년병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살폭탄 테러가 숭고한 희생이라고 교육시키고 더불어 인지를 집단 학살하는 등의 잔혹한 군사훈련을 통해 폭력에 둔감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아이들은 자의식을 확립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극단주의적 주장에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세뇌 교육으로 길러진 소년병들은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근데 사실 IS만 갖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어린 대원을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테러 단체들이 오랫동안 미성년자들을 전쟁에 투입해 왔는데요. 사실 그 시초는 알카에다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군인들의 경계가 덜한 데다 작은 몸집과 민첩함으로 보안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인간 폭탄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보코하람, 탈레반 등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도 어린이들을 자살 폭탄 테러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소년병으로 동원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모집한 겁니까? 부모님들이 동의할 리 만무할 텐데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주로 납치와 유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인 유니세프는 최근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유괴됐는데 여자아이들은 성노예로, 남자아이들은 전투나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 유엔 이라크 지원단 집계에 따르면 IS가 조직원 확보를 위해 1년간 납치 유괴한 9세에서 15세 어린이가 800에서 9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최근에는 IS가 전 세계로 세력을 키우기 위해 동남아의 어린이들까지 포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예. 이 같은 IS 행태에 전 세계가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탈레반 전문가는 아무 희망도 기회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아이들일수록 이곳의 삶은 낭비일 뿐이며 좋은 일을 하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잘 먹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지역의 10대들이 테러 조직에 쉽게 포섭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폭탄 테러,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요? 현상을 다루는 보고서는 쏟아지지만 그 대책은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참 이 나쁜 목적을 위해서 그 착한 어린이들을 이용한다. 이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손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중 외교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디에다가 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프리카 아덴만 인근에 위치한 작은 나라 지부티라는 곳인데요. 예. 이곳에서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예. 아덴만은 세계적 전략 요충지로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절반이 통과하는 지점이고 또 세계 무역 물동량의 20%가 통과합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그 아덴만 하면은 MB 정권 때 그 해적을 우리 해군이 네네네. 때려잡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네. 현재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으로 한정되는데 중국이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중국의 해군기지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보급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차후 군사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미국 군사기지에서 고작 15km 떨어져 있어서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해외 군사기지를 몇 개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예. 이미 중국은 공개적으로 더 많은 해외 전초기지 확보를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 이게 다 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발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스플래틀리 군도라고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가 있습니다. 예. 이곳은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만 항로로 매우 가치가 높고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예상돼 주변 국간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합니다. 예. 중국은 이곳을 분사할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지난 수년간 암초 위에 인공섬을 건설해 왔습니다.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인공섬에 항공기 경납고로 보이는 인공 구조물이 있고 예. 이는 어떤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군용기들이 이곳 군도에 배치된다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외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 3,000m 깊이 해저에 해저 정거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예. 해양 연구를 목적으로 건설되지만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뭐 위성사진만 봐도 단번에 이것이 군사 시설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중국이 세계를 향한 군사적 패권을 갖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미국 군사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손발을 뻗고 있다며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 패권 확보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이 세계를 향한 야망을 끊임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미국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미국의 이익만 대변한다면은 중국은 한국을 한국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점령지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예. 외교라는 단어의 그 개념 정립이 새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남미로 한번 가보죠.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얘기는 아니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쿠바를 순방했다고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거액을 지출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와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식량난과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카스트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쿠바를 순방하는 데만 총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지출해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잦은 해외 순방으로 현재까지만 800억 이상을 쓴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처럼 보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베네수엘라 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800억이나 썼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04억 예산 신청했는데 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뭉개버렸단 말이죠. 지가 그 해외에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800억을 쓴 것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돈 104억. 이게 어떻게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어느 것이 더 중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자, 베네수엘라 사정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지요. 이게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액수로는 더 많이 쓰는 거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쓴 돈, 이 돈도 베네수엘라에서는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 한때 오일머니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을 호령했던 국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 유가 폭락과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그리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음식과 생필품을 조달하고 심지어 동물원에 침입해 말을 잡아먹은 일까지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 예, 이러다 보니 아무리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오랜 동맹국이라고 해도 이런 지출은 정당화할 수 없는 지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금 국민 소환 절차를 당하고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는 현재 극심한 전국 불안과 경제난까지 겹쳐서 사실상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야당은 경제 대란을 불렀다는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며 국민 소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중 국민 소환 투표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반발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식량을 찾아 미국, 브라질로 난민 신청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을 도외시하는 대통령, 과연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느 국가든 국민을 도외시하는 지도자는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나마 베네수엘라보다는 먹고 사는 걱정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지만은 정말 참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를 쓴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 뉴스의 맥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com.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전력이 헛소리를 했군요.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턱을 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한전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6조 5천억 원에 육박하니까요. 예, 올해 다 하면 13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한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번 그 세게 브리핑을 한번 드렸고 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또 저희 김용민 PD님께서도 많이 다뤄주셨고 저희 김 프로께서도 상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방송을 기준으로 어제죠. 그리고 지금 김 PD님하고 제가 녹음하는 이 순간 낮 기온이 지금 36도입니다. 그래서 아유, 죽겠어요. 제가 너무 더운 거예요. 주말 내내 월요일. 예,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워서 제가 약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말 내내 이제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이러면서 아이들 있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 요금 폭탄 때문에 부엌 쪽은 당연히 못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더워서요. 어제 오전에 그 한전 전기요금 보도를 좀 살펴보다가 한전하고 산자부가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그 주장인데 이런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감정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다. 이게 정말 개떡 같은 논리인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한전이 지금 전기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요. 먼저 총괄 원가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원가를 계산을 해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정부의 공범체제인 거예요. 근데 한전은 이제 뭐 국민 대부분이 특히 가정용 전기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 손실분을 누진제로 겨우 커버한다. 이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전 주장은 누진제 6단계 중에 1에서 4단계까지는 자신들이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 6단계로 이 누진제를 커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진제를 손보는데 반대를 합니다. 한전은요. 왜냐하면 누진제를 손보면 이 사람들 주장이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진제를 폐지하면 안 그래도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는데 자기들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기본요금을 올리면 전기를 작게 쓰는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요금이 올라서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 전개인 거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으면 그래서 한전이 손해를 보는데 겨우 손실분을 누진제로 커버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영업이익이 6조 원이 넘습니까? 이걸 날짜 숫자로 나누면은요. 한전이 하루에 347억 원을 벌어간 겁니다. 하루에 347억 원씩 쓸어 담은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인데 이 추세면 올해 영업이익만 13조 원입니다. 작년 사상 최대가 11조였는데 올해 가볍게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시민단체에서 묻는 겁니다. 야, 한전 니들이 말하는 원가가 도대체 뭐냐. 이제 보통 제조업체들에서 원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제조 원가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기계를 만들었는데 제조 현장인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70만 원이 들었다. 요게 제조 원가입니다. 이 제조 원가에는 원재료비, 공장에서 쓰는 전기, 가스비, 공장 노동자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원가를 확대하면 판관비라는 걸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인사, 총무, 홍보 이런 데 쓰는 돈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원가를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원가까지 다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정도까지가 원가 확장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한전은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제조 원가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판관비도 다 때려 넣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내는 세금까지도 원가로 다 때려 넣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영업 외 손실이라고 영업이랑 상관없이 손실을 본 것도 원가로 다 때려 넣습니다. 하여튼 회사에서 쓰는 모든 돈은 다 원가로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원가의 개념을 무지하게 확장을 한 겁니다.
원가 회계 분야에서는 어느 곳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원가를 잡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전이 편법을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이 그 공공성이 있는 요금은 나라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한전이 이렇게 원가를 계산을 하는 건 뭐 편법을 썼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한전은 원가에다가 뭘 더 집어넣냐면 적정 투자 보수라는 걸 원가에 넣습니다. 이게 한전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예. 전기의 생산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 이게 적정 투자 보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몇 조 원씩 매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원가에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은 회사가 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건데 투자 보수라는 게 투자 자산에 대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주는 배당도 나는 원가로 집어넣는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배당이라는 건 이익금이거든요. 이익금 중에 배당을 주는 건데 한전은 이 개념대로 하면 이익을 원가로 집어넣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전이 배당을 원가로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는 몰라요, 저희가. 왜 모르냐면 이게 너무 원가가 지금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니네 진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개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전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고 나옵니다. 아니 전기 만드는 원가가 무슨 영업비밀입니까? 예. 아니 우리나라의 전력 제공 회사가 뭐 서너 개씩 됩니까? 그러니까요. 한전 하나뿐이고 다 그 자회사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대부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의 이 황당함은 한전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공개를 해보면 바로 거짓말인 게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가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국민들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예. 더 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전경련이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올해 4월에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전경련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폭염은 전기료 논란을 부른다. 재개. 산업용 전기로 싸다는 건 오해. 예. 이게 헤럴드 경제의 8월 9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뭐가 오해라는 거냐? 이제 기사를 살펴봤더니 재개 해명이 이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여러 낙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 추강호 산업본부장은 올해 4월 전경련은 산업부에 산업용 전기료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다. 절대 금액을 놓고 보면 싸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가 싼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예,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요, 그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산업용 전기가 해외에서도 뭐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싸다 비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과도하게 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11배 차이가 나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다음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싸긴 하지만 최근 큰 폭의 조정이 있기는 했다. 예컨대 2011년, 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은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가 올랐다. 2000년부터 따져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84.2% 비싸졌다고 재계 측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예, 이제 뇌가 라면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한 무슨 아메바 같은 대답입니까? 예. 지금 산업용 전기가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가정용에 비해서 얼마나 산업용이 싸냐가 핵심인 문제인 거라고요. 만약에 전경련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2000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84.2%라면, 그러면 도대체 2000년에는 얼마나 싸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지들 입으로 그럽니다. 산업용 전기가 싸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당신들이 쓰고 있는 전기가 가정용보다 최대 11분의 1이나 훨씬 싸다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대화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싸다는 걸 문제 삼는데 이 사람들은 싸긴 하지만 과거보다 올랐어요.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 한전하고 산자부가 정말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요. 원가 공개하십시오. 예, 왜 못합니까? 한전 전기 원가가 무슨 영업비밀이에요. 이거 원가 산정이 불투명하다고요. 2013년에 감사원한테 공식적으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꿈쩍도 안 합니다. 한전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직하게 장사해야 됩니다. 국민들 속이고 국민들한테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뻥치고 한 해에 13조 원씩 벌어가면은요. 이게 공기업입니까? 사기꾼이죠. 네, 제가 좀 너무 더워서 흥분을 했는데요. 네.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 예, 이걸 뭐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한전이 일단 투명해져야 됩니다. 공기업답게 이번 기회에 국민들 등쳐먹는 공기업이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원가 구조 정확하게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공기업 한전이 돼야죠. 예. 그런 소망으로 이 전기요금 누진제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유, 듣다 보니까 더 덥네. 맞아, 그렇죠. 막 저도 하다 보니까 막 염이 올라가지고. 아, 땀이 지금 막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풀이 네. 브리핑을 하시려다가 더 속이 얹히신 것 같습니다. 더 열이 오르는. 그렇습니다. 예. 이 또 공기업이 왜 있습니까? 이런 그 공공 분야에서 이익 많이 남기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예, 취약층들을 위해서 도우라 이런 취지로 공기업이 있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 남겨놓는 거 이거 공기업의 미덕이 아니죠. 당연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소득층은 왜 보수 정당을 선택하는가 이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진보는 어떻게 중산층, 서민층을 진보의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해법도 제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첫 번째 브리핑에서 너무 더운 나머지 예. 한전의 그 횡포에 너무 흥분을 해서 좀 말이 거칠어졌는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좀 가라앉히고, 예, 차분하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를 고른 이유는 뭐 조금 다른 이유이긴 합니다만, 지금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퇴임하면서 안보 우클릭,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를 화두로 던져 놓았던데요. 예. 제가 그 안보는 잘 모르지만 안보를 강조하는 것, 이 여기에 대한 우클릭이 실제 중산층의 표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보 우클릭이라는 게 사드 배치에 대한 무입장이다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중산층을 설득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제 저는 안보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직관적으로는 효과가 좀 없을 텐데 뭐 안보 이슈에 무식한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경제 영역에서는 어쨌든 중산층을 진보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복지정책에 찬반 투표를 할 때 중산층의 결정에서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례로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의 경우에는요, 매우 옳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 진영은 이런 오류를 다시 겪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어려운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요. 조금 우리가 익숙한 사례인 기본소득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 금액이 대략 한 월에서 30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한 30만 원을 제시를 하고요. 또 노동당도 지난 총선에서 월 30만 원, 녹색당은 월 40만 원 이 정도를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한들은 굉장히 변형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예. 기본소득이 민중들의 국민들의 삶을 거의 이제 대부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월 30만 원은 턱도 묻히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복지후진국에서
당장 한 월 15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안 되죠. 예.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30만 원 정도 변형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리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월 30만 원이라는 굉장히 작은 금액, 그리고 이 변형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냐면요. 수치적으로 약 180조 원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30만 원으로 이제 일부 복지제도가 커버가 되니까요. 기초수급생활보장제도나 장애인연금이나 보육료 지원이나 요런 건 커버가 되니까 요런 제도들은 다 폐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러면 한 20조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재원은 한 160조 원 정도죠.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160조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매년 걷는 세금이 약 350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16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딱 봐도 엄청나죠?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걸 논리적으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때요. OECD 기준을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만 더 걷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 160조 원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그 조세 수입이요. GDP 대비 24.3%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34.1%예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GDP 대비 10%포인트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더라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이 한 188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160조 원 정도 기본소득으로 쓰고도 28조 원이 남죠. 이러면 이제 간단히 해결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OECD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막상 조세 부담을 188조 원 정도 더 걷는다고 하면 반드시 중산층의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인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진보가 설명을 잘하면 중산층은 반대할 리가 이론적으로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부당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토지소득에 대한 과세나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기본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을 해도 종부세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들은 과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세를 할 때에는 특히 기본소득 재원 같은 중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에는 중산층과의 증세동맹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된 연구가 발테르 코르피 그리고 올로프 팔메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인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소득층 복지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선별복지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재분배 금액이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산층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복지 규모가 일정하면 이때 우리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집중하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몫이 커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몰아주자 이러면 중산층이 야 그럼 난 뭔데? 나는 아무런 복지 혜택 못 받아? 나는 싫어. 이러고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중산층이 증세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파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늘리는 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작아지는 겁니다. 보편 복지가요, 선별 복지에 비해서요, 중산층과의 증세 동맹에 매우 유용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면요, 그 수혜를 중산층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복지 규모를 확대하는 거에 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복지 파이가 커집니다. 이러면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재분배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는요, 복지를 주장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자 이러는 게 여러 면에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별복지를 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 이게 훨씬 더 효과가 많습니다. 선별복지를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는 왜 가난한가 이런 걸 입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선별복지를 강력하게 하면 중산층이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재분배 역설을 극복한 매우 훌륭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얼핏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성남시가 굉장히 훌륭한 모범 사례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중산층과 조세동맹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굉장히 변형된 기본소득 제도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분당, 성남,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분당 지역에서 기본소득 제도, 포퓰리즘 이러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역화폐라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서 성남시에서 제일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멋있게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도의 취지도 훌륭하지만 지역화폐를 끌어들여서 중산층과 증세동맹을 맺었다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무상산후조리요, 무상교복이요,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혜택을 저소득층에게만 몰아주겠다 이렇게 성남시가 했었다면은요, 성남에서 중산층 비중이 높은 분당에서는 이게 무슨 포퓰리즘 하고 있어 하고 복지의 적대감 드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사실 만약에 저소득층만 무상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은 거기 이용할 때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못 살구나. 이런 자존감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걸 막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제 성남시처럼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니까요. 그리고 이건 분당에서 사는 적당한 중산층들도 혜택을 입는 충분히 기쁜 제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성남시가요. 증세동맹을 통해서요, 중산층을 끌어들이지 않고는요, 160조 원에 이르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 확충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계층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극빈층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야, 직장 다니고 월급 한 300만에서 500만 원 받아 이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진보에서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복지를 찬성하실 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덕성이 강한 분들이신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세요. 그런데 다른 주변의 중산층들도 저희 방송을 듣는 모든 중산층 분들처럼 도덕성이 뛰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1년 4개월 동안 내 주변의 중산층들을 만약 설득을 할 때, 우리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호소를 해봐야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복지국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혜택들이 많이 돌아온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설득 방법입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배려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중산층, 월 200에서 한 500만 원 벌면서 평범하게 살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노후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복지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허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우리가 꿈꾸는 복지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분배 역설에서도 살펴봤듯이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많아질수록 빈곤층에 대한 혜택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가 보다 경제적으로 넓은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보편복지의 정신이 우리 중산층에게까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재분배의 역설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실 참 뭐랄까요, 성주에서 뜨겁게 싸웠지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다시 이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하여간 성주 권역이긴 하지만 이 동네만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 갈라치기에 어이없이 동조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또 한번 그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동맹을 해야 하는 것인지,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의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 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친일 반민족신문 조선일보에 분노하시는 친일군인 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우병우를 흔들며 청와대 권력까지 흔드는 조선일보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권력에 힘이 빠지면 즉각 갈아타버리는 기회주의 신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동지가 유력 대선주자일 때 TV조선을 통해 100개의 형광등 아우라 운운하면서 온갖 아부와 아양을 떨더니 이제 와서는 정권이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며 배신을 때리고 있다. 차라리 줄기차게 자기를 씹는 막말 김용민이 낫지. 처음에는 잘 보였다가 나중에는 끈 떨어지고 단물 다 빠진다면서 배신을 때리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홍보 대행사를 수사하면서 유력 언론인 S가 털리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도 예의주시할 거라 판단한다. 왜냐? 그 유력 언론인 S가 조선일보 직원 아닌가? 대우조선과 조선일보, 이참에 조선일보는 부실기업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대우조선일보로 개칭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선일보 주요 종업원들이 대우, 즉 큰 집, 즉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이참에 이름을 바꿔서 네이밍과 브랜드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조선일보 종업원들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탈탈 털면 4대강 준설토만큼 비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동지가 아둔하고 무능해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배신자에 대한 처절한 능징을 통해 가능했다. 조선일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각오하라.
그러나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저희 조선일보가 청와대 권력을 넘어선 한국 최고의 권력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욕 때문에 감히 가깝게 도발했다고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른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지 않겠다며 소년 조선일보만 발행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칼럼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걸로 골랐습니다. 닉슨 대통령 재직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것, 이것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가 닉슨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닉슨은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한다. 법무장관은 사직서를 낸다. 닉슨은 법무부 부장관에게 재차 해임 지시를 내린다. 그런데 부장관 역시 사임한다. 결국 닉슨은 법무부 송무실장을 통해서 특별검사 해임을 강행한다. 특별검사, 법무장관, 부장관 모두 사임. 이것이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다. 법무장관은 닉슨에게 보내는 사직서에서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뒤이어 임명된 특별검사는 녹음 테이프 제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낸다. 연방법원은 판결하며 이렇게 발표했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닉슨은 의회의 탄핵 압박 속에 사임을 발표한다. 워터게이트는 미국 정치의 흉터인 동시에 시스템의 힘을 확인한 계기였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려면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이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운명은 달라진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가, 미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리 욕심만 안 내면 된다. 자리 욕심만. 네, 김용민 브리핑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